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38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에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다 같이 그것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죠. 확실히 금요일날 물가지표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 여파가요. 긴축 우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지만 그게 긴축 우려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죠? 사실 긴축 우려는 뭐 작년부터 긴축 우려였죠. 그죠? 작년부터 긴축 우려였는데 작년 혹은 뭐 올해 초 뭐 그리고 지금의 긴축 우려 이게 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긴축 우려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긴축 우려의 정도가 다 다른 거죠. 그죠? 작년의 긴축 우려가 정도가 다른 거고 또 올해 초에 있었던 긴축 우려가 다른 거고 또 지금 어젯밤의 긴축 우려가 다른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어젯밤의 긴축 우려는 이 좀 비교적 좀 강한 편이다. 어떤 제가 뭐 신세계가 열렸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표현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변동성을 살짝 확대시킨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일단 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축 우려가 평상시의 긴축 우려가 아니고 좀 강한 긴축 우려가 등장했으니까 증시가 급락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 확대가 크게 뭐 두 가지일 수 있겠죠. 그죠? 증시가 왜 변동성을 확대시킬까요? 뭐 예를 들면 시세의 끝에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시세가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이렇게 시세가 끝나잖아요. 혹은 하락도 이렇게 하다 마지막은 정말 무섭게 빠지잖아요. 이게 변동성 확대죠. 이게 변동성 확대죠. 그죠? 이런 것들이 변동성 확대인데 언제 변동성이 확대되냐? 두 가지 케이스죠. 그죠? 이렇게 시세의 끝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짜불짜불 기다가 급등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기 위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케이스도 있죠. 혹은 옆으로 벨벨벨 기다가 팍 폭락하는 거.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 시세가 시작하기 위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시세가 끝내기 위해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근데 어제 밤 같은 경우,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이 2년물 국채 금리가 정고점을 돌파한 척 하면서 이렇게 신세계가 열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세계 증시가 변동성을 좀 확대시켰으니까 이거는 뭘까요? 증시가 이거는 이 앞으로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 끝이라서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시킨 걸까요? 아니면은 시세를 시작하기 위해 변동성을 확대시킨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시작하기 위해서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지 않겠느냐, 증시가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좀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재료를 가지고 그 장대 음봉을 만들어낸 거고 급락을 한 거니까 저게 시작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이제 뭐 이건 이제 검증을 해보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이 되겠죠. 일단 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 이야기 조금만 좀 더 하자면요, 2년물 금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죠? 제가 신세계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정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정고점이 이 자리죠. 예. 뭐 물론 엄밀한 의미의 정고점은 여기인데요.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저항은 여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돌파한 척 했으니까 레벨업 된 거예요. 대충 박스권이 이 정도였는데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뭡니까?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년물 국채금리가 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 이게 지금 시세의 시작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증시도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시면 이 금리가 쭉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증시가 쭉 하락하지 않았었냐? 근데 이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최근에 몇 달 동안 박스권이었잖아요. 박스권 기간 안에 이런 박스권 기간을 거치면서 얘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증시가 쭉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돌파한 척 했다. 그럼 얘는 일단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얘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결국 작년처럼 이렇게 또 증시는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확인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돌파한 척한 이 모습이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죠. 그죠?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 내일 밤 혹은 뭐 하여튼 뭐 최소 수요일 정도까지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냐. 최소 수요일까지 안 내려오고 이 위에서 계속 놀면은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레벨업을 인정해야 되고 계속 또 금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증시가 불안해질 수 있겠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일단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요. 연내 금리나 기대감 거의 물 건너갔습니다. 제로는 아니라고 봐요. 연내 금리나 기대감 제로냐?
제로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2년물 국채 금리는, 제가 지금 2년물 국채 금리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유가, 이게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6개월 정도, 최대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고점이 언제 나오냐, 얘의 추세가 어떻게 되냐가 이제 올해 긴축 정책을 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2월 27일이니까 아직 뭐 여기서 6개월 더 한다 해도 충분히 뭐 그죠? 뭐 6개월 더 하면 뭐 9월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대충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연내 금리나 기대감 아직까지는 뭐 제로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거의 죽은 겁니다. 거의 연내 금리나 기대감은 거의 희박해진 거고, 이게 돌파한착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거죠. 연준이 뭐 예전에는 뭐 5.5%, 뭐 아니면 5.25%이 정도가 최종 금리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예측을 했는데, 이거 돌파한착했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연준의 최종 금리도 이보다 높아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이런 것보다 높아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가 돌파한착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연준이 기준금리 6%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슬슬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긴축 우려가 자극이 되고 있는데, 긴축 우려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 요게 이제 구체적인 긴축 우려의 내용 중 하나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거, 한 6%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긴축 우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내용이 이제 알맹이가 좀 심심찮은 알맹이가 굉장히 좀 튼실한 겁니다. 이 정도면요. 긴축 우려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긴축 우려와는 좀 다르게 알맹이가 제법 묵직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한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구간에서, 야 연내 금리 인하다, 올해 심지어 착륙은 없다, 노 랜딩 시나리오 이러면서 이륙한다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 반영을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한동안 좀 취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제가 뭐 술의 비유도 좀 해드렸는데, 술 많이 먹어서 좀 취해 있었다고. 이게 취해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장대 양봉을 맞으면서 약간 좀 확 깬 그런 느낌이죠. 확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정신적으로 충격이 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의 충격이 좀 클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시킨 거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좀 더 드렸고, 참고로 이걸 보면서 이제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는 거의 이야기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이야기는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객관적인 시장의 지금 생각을 제가 일단 그냥 말씀드린 거고,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솔직히 근데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가 뭐 일어나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막 금리 더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벌벌 떨고 있는데, 저는 아무튼 여전히 올해 안에 무슨 큰일이 한번 생겨서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내려야 되지 않을까, 결국 연내 금리 인하 성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뭐 그건 그냥 막연한 뭐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제 금리는 이 정도에서 그만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적당히 이자 내면서 잘 버티던 사람들이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못 견디는 거 아니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욱더 죽는 이야기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도 이자 내기 힘들었는데 이자가 더 올라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죠. 한국은행도 약간 그런 처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한국은행도 이번에 그래 뭐 미국 인플레 거의 끝난 것 같네 이러면서 기분 좋게 금리 동결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금리 동결했는데 이제 이런 모습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은행 총재 뒤통수 맞은 기분이 살짝 들긴 할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충격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뭐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너무 올해 초반에, 작년 후반부터 해서 올해 초반까지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나 크긴 컸습니다. 그 기대감이 이렇게 2년물 국채금리를 박스권을 만들어서 얘가 내려가느냐 마느냐를 이제 이 시장 참가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을 하고, 이 때문에 증시가 막 올랐는데
지금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되니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채권 투자자 분들도 솔직히 뭐 저도 연내 금리나 수월하게 되겠지라고, 금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채권 투자를 말씀드렸는데, 채권 투자가 지금 이렇게 되면 좀 타이밍이 좀 틀어지게 됐죠. 어쨌든 연내 금리나 하면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저는 수익을 좋게 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지금은 아니죠, 그죠?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채권 투자 이야기를 많이 드리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일단 타이밍이 좀 저 뒤로 밀려지는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 좀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한번 드려봤고, 그 예전부터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 요거 제가 언급을 안 해서 한번 언급만 하고 갈게요. BOJ 총재가 바뀌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완화 정책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게 이제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자산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움직이면은 이 반대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움직이면 또 반대쪽으로 가는 뉴스들도 막 때마침 막 튀어나온다라는 거. 달러가 한동안 너무 좀 급하게 좀 많이 가긴 했거든요. 지난 한 2달 이 사이에 달러가 이렇게 떨어진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물 국채 금리가 박스권을 그렸던 것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죠? 연내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을 수 있겠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달러가 하락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뭐 증시가 좀 비리비리하고 해서 달러가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물가지표가 다시 높게 나오면서 미국이 다시 긴축의 어떤 페이스를 올릴 거로 예상이 되면서 달러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BOJ 총재 후보자라는 사람은 나와갖고 완화 정책 이어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에 더욱더 좀 탄력이 붙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신기해요. 요즘에 또 다시 언젠가부터 슬금슬금 달러 강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들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BOJ 총재 후보자 바뀐다 뭐 이런 그 뉴스를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지켜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일본이 쉽게 긴축적으로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는구나. 그 덕분에 달러가 더욱더 치솟고 있는 것도 일부 영향이 있긴 있겠구나.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간단하게 쭉 살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럽 증시부터 좀 먼저 보자면은, 여러분들 유럽 증시, 독일 증시, 그죠? 중요한 지지선 살짝 깼어요. 중요한 지지선 살짝 깼는데, 일단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밑에 지지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지선이 보시면 얼마 안 가서 좀 무거운 지지선이 있어요. 지금 선이 잘 안 그어지는데, 대략적으로 여기를 지지선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어떤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지지선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난 몇 주간 이 자리를 못 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아직 이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았는데 붕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이게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대충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이 박스권 안을 이 비교적 큰 박스를 하루 만에 지금 급락한 거기 때문에 좀 단기낙폭 과대에 따른 뭐 그런 반등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 전환 염두에 두자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재료가 나온 거니까, 연준이 금리 이 정도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훨씬 높아졌고, 그러니까 연내 금리나 기대감 없어지고 이랬으니까 방향 전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랫동안 여기 저항을 누적시켰고요. 이제 붕괴되면은 이제 레벨 다운 되면서, 그죠?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 어떻습니까? 급등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큰 급등 한 번, 큰 급등 2번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로 지지선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로 지지선이 없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아직 이 밑으로 간 건 아니고 여기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 근데 뭐 일단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지금 저렇게 하락을 한 거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다시 되돌릴지 모르지만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장차 이거 깰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 나는 독일 주식 사고 싶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한번 베팅해 볼 수 있긴 하죠, 그죠? 지지선 깬 건 아니잖아요. 지지선이니까 주식 사볼 수 있죠. 아무런 그냥 나는 긴축이고 뭐고 나는 뭐 차트만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여기서 저는 상방 베팅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냥 이제 저의 의견인데,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새로운 재료가 이게 선반영된 거냐, 저는 이제서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건 어쨌든 뭐 저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상방 잡아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슈 고려해 보면 저게 하락의 시작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요건 이제 저희 의견이죠. 그죠? 요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박스권이다, 붕괴된 건 아니다. 그죠? 예, 중요한 자리 아직까지는 지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 붕괴 가능성 정도 있다. 그리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증시 한번 보자면 중국 증시는 뭐 계속 박스권,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오르나 내리나 박스권, 예, 아직까지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패스하고요. 환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환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장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여기가 딱 보시면은 위안화인데 중요한 어떤 매물대로 보이죠, 그죠? 이 구간이요. 근데 이제 매물대 상단 자리에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이 위안화의 이 급등이 다소 주춤할 수 있겠죠. 위안화가 상승하는 게 주춤할 겁니다. 매물이니까, 저항이니까요. 이거 넘어가면 뭐다? 저 위에까지 목표치 열립니다. 예, 저 위에까지 목표치 열리기 때문에 지금 2번 여기 있는 이 자리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6.997 7위안 싸움이라 할게요. 7위안 싸움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근데 7위안 싸움이 시작됐다. 위안화가 왜 갑자기 요즘에 치솟고 있냐? 뭐 다양한 이유에서, 그렇죠? 달러가 강하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죠? 뭐 미국의 긴축이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으로 쭉쭉 하락했던 이 위안화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저항 7위안에 일단은 거의 도달했다. 7위안 중요한 저항이니까 여기서 싸워야 될 거고, 레벨업 할지 아니면 여기가 중요한 고점이 될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싸움이 위안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중국 증시는 눈치 보고 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위안화 들고 계신 분은 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이게 마지막 꼭지점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슈, 미국 긴축 스케줄이 뭐 한참 더 뭐 연장된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돌파한장 할 것 같긴 한데 아직 돌파한장 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자리, 위안화가 추세 전환되는 마지막 꼭지점의 가능성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서 적당히 이렇게 죽어주면 중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오버슈팅의 영역으로 갑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여튼 위안화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독일 증시 위안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독일 증시나 위안화나 지금 한국 증시나 뭐 원달러 환율이나 다 비슷한 자리입니다. 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무튼 조금 이따 또 뭐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일본 증시는 뭐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방향은 꺾어놨지만 답답한 상황이다. 그죠? 뭐 이 정도만 보면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 없다, 박스권이다, 이 정도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엔화까지만 한번 볼게요. 엔화도 지금 보시면 슬슬슬 올라가고 있죠. 그죠? 달러 강세의 원인, 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거기다가 뭐 BOJ 총리 후보자가 완화 정책 이어가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엔화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다. 이거 여러분들 엔화도 똑같은 자리입니다. 위안화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중장기적인 추세를 주기는 결정적인 꼭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엔 여기나 이쪽 부근 어딘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다시 오버슈팅으로 해서 엄청나게 세상이 혼란해질 수 있다. 뭘 봐도 지금 차트가 비슷비슷합니다. 엔화를 봐도 그렇고 위안화를 봐도 그렇고, 이게 뭐 원화를 보면 다를까요? 원화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는 뭐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저항이네요. 아직 한참 남았네요. 138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래도 위쪽에 저항이 많아서 좀 다행이긴 하네요. 위안화처럼 막 그렇게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이렇게 지금 눈에 띄는 저항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들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고, 한국 증시 넘어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다 같이 환율 이야기 했으니까 환율 좀 먼저 보자면요. 이것도 그렇단 말이죠. 지금 원달러 환율도 좀 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얘가 지금 이제 일종의 뭐 의미 있는 고점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320원 부근까지 반등했잖아요. 이게 의미 있는 꼭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긴 잘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너무 뭐 겁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달러 보유자분들께
근데 지금 뭐 겁먹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일단 달러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달러 들고 있으면 돼요. 왜 이게 지금 잘 올라가는데 왜 여기서 중간에 뛰어내리려 그래요? 그죠? 뛰어내릴 필요 없어요. 달러 들고 있으면 계속 수익을 누적시키시면 됩니다. 얘가 뭐 가다가 지금 멈춘 것도 아니고, 뭐 가다 꺾인 것도 아니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왜 달러를 팔아야 돼요? 이익은 길게 누적시키시면 되니까 일단 계속 달러는 들고 가는데, 다만 지금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도 뭐 의미 있는 고점 일단 하나는 만들어 냈고요. 여기 어딘가가 또 의미 있는 고점이 돼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가 꺾여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가능성 열려는 있으니까 우리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근데 얘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저 멀리 이제 위로 오버슈팅하러 가야 되겠죠. 이래저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이 보시면 환율, 원달러 환율도 위쪽으로 별로 저항이 없어요. 왜냐면 급락할 때 텀벙텀벙 급락했고, 여기서 올라올 때 텀벙텀벙 올랐기 때문에 이 위쪽에는 마디 가격이, 마디가 하나하나 다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마디들이. 아이고, 왜 안 꺼지냐? 마디들이 굉장히 하여튼 큽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요런 자리들. 지금 보시면 오늘 이 1292원 자리가 마디 가격 아래, 그러니까 박스 하단 자리였고, 위쪽이 1319원 20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오늘 어쨌든 한 마디 올라왔죠. 다음 마디는 저 위에 있어요. 다음 마디 저항값은 1363원 뭐 이 정도 가격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은 환율도 40원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 물론 애매한데, 물론 뭔가 하나 저항이 있긴 있지만 좀 약한 저항이란 말이죠. 지금 이 자리 제대로 돌파한 차 가면 한 40원도 올라갈 수 있다. 여기 또 돌파한 차 가면 푹푹푹 올라간다라는 거죠.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 어딘가에서 이런 싸움들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다중고점형이나 쌍고점 만들면서 추세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근데 아무튼 아직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중요한 저항 1320원이었는데 일단 돌파 한착 했죠. 일단 돌파 한착 했으니까 더 갈 수 있다,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다 보는데, 다만 이제 오늘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이 오른 거기 때문에 하루에 오른 것 치고는 좀 많이 오른 편이긴 합니다. 물론 저런 걸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있죠. 정당화할 만한 이슈는 있죠. 미국이 긴축 세게 한다니까 오를 수 있어요. 20원 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좀 너무 많이 움직인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달러 계신 분들이 잘 지켜봐야 되는 건 이 1320원까지 급하게 올라온 이 부분, 이 자리가 저항인데 이 부분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되겠죠. 당장 뭐 달러 팔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런 날에 뭐 신난다고 달러 후루룩 팔아버리고 그거는 안 되죠. 아직 그 저항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멈춘 것도 아닌데 왜 팔아요, 그죠? 수익은 길게 우리는 고점을 잡으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저점을 잡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게임하는 게 아니고 추세 먹자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식시장도 오늘 뭐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주말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파가 크게 미쳤더라고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이 변동성이나 뭐 이런 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급락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디 가격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 테스트하고 올라왔어요. 312 부근이 여기 줄 하나 꺼놨죠. 이 자리가 어떤 지지선이 있다. 근데 요까지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뭐 이런 자리들 아무튼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뭐 오늘 하락 이런 거 자연스러워요. 일단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 여기 위쪽에서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고점이 낮아지는 거 잘 봐야 된다. 이렇게 고점 낮아지면서 급락할 수 있다, 하락의 기울기 가팔라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일단 뭐 쏟아진 거니까 기술적으로도 자연스럽고 하락해야 될 만한 이유도 있고, 뭐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이상한 거 없고요. 잘 하락을 하긴 했어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건 이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주식시장 차원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코스피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까지 해서 지금 다중바닥형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다중바닥형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렇게 막 오늘 팍팍팍 저렇게 폭락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라지는 않는데, 하방 투자자 입장에서 뭐 제가 이런 걸 별로 바라는 건 아닌데, 폭락을 바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간 뭐 이런 폭락은 오히려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 저 하락이 작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좀 하루에 빠진 것 치고는 조금 많이 빠지긴 한 거예요.
그런 점들은 좀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고, 하락을 보시든 상승을 보시든 오늘 낙폭이 좀 되긴 됐다라는 거 좀 알고는 가셔야 되겠고, 이게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의견은 그렇다고요. 저의 의견은 이거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증시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반등 나올 수는 있지. 오늘 급락했으니까요, 그죠?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쉬었다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단 더 아래쪽으로 보는 게, 이거는 새로운 시세의 시작으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계속해서요. 요거는 일단 뭐 이건 새로운 하락의 시작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 이게 저의 의견이고, 다만 이제 이 여전히 상승 베팅 한 번쯤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뭐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거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312까지 터치했고 오늘 낙폭이 뭐 비교적 좀 과한 편이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나는 위험 감소 성향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솔직히 한 번 정도는 주식 상승 베팅 해볼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고위험 고수익이잖아요, 그죠? 네. 오늘같이 뭐 위험을 굉장히 많이 감소해 갖고 뭐 오늘 같은 날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남들보다 더 많이 먹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다. 그것도 뭐 솔직히 전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결과는 뭐 이제 차차 알게 되는 거고, 하여튼 지금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한 번쯤 주식 매수해보고 싶다 그러면 312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고, 비교적 급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이런 거 기대하면서 더군다나 코스피 뭐예요? 상승 추세잖아요. 코스피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니까 매수해볼 수도 있다. 다만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왜냐? 의미 있는 지지력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명백히 하락 마감이고 음봉이잖아요. 아래 꼬리는 좀 달렸지만 좀 꼬리는 좀 잘 믿지는 않는 성격이고, 그래서 그렇다. 의미 있는 뭐 그런 매수세는 보이지 않지만 뭐 한 번쯤 주식, 난 정말 위험 감소 성향이 크다, 이거 정말 위험한데도 알지만 나는 그래도 뭐 주식 사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 번쯤은 사볼 수 있다라 생각합니다. 아래쪽 보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아무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양쪽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럴 수 있는 때니까 양쪽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게 금융위기로 갈지 아니면 대세상승으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제 아무튼 이 투자자라면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에 투자 아이디어를 골라야 되는데, 제가 뭐 어느 쪽을 고르라고 뭐 강요는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뭐 본인 생각에 따라 이쯤 빠졌으면 많이 빠졌지 뭐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상승 보지, 이해됩니다. 또 그리고 주식 하방을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죠? 금리 인상 후반기에 항상 무슨 일 생기고 금융위기 났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아래쪽으로도 위쪽으로도 다 베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저는 이제 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뭐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뭐 사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어쨌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주식 매수 해보실 분들은 해볼 수도 있다, 그 정도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거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낙폭이 조금 과했긴 과했는데, 낙폭이 과한 것 때문에 뭐 제 생각엔 계속 폭락도 할 수 있지만 뭐 조금 좀 쉬어가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312가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312 부분 지지력 테스트 좀 하고 움직이겠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풋옵션들 뭐 오늘 대부분 박스권 상단에 있는 매물대들을 넘어가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뭐 심심찮은 윗꼬리도 좀 있고, 또 그리고 오늘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중요한 저항을 갭으로 한 번에 좀 뛰어넘었으니까 좀 피곤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아무튼 그 변동성이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확대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 풋옵션들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한착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비이성적으로 갑자기 시장이 돌변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폭락도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풋옵션이 저항을 돌파한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연속적으로 대폭락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뭐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전 이제 뭐 단기적인 이야기는 이제 뭐 못합니다. 뭐 여기서 주식을 사야 된다, 주식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이제 하여튼 지금 상황은 이제 뭐 저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더욱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뭐 매집이고 뭐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아니죠, 그죠? 매집 이런 이야기는 박스권 여기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기 그 깝깝한 공간에서 뭐 계속해서 뭐 주식을 뭐 아래쪽으로 매집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주식을 사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드렸고,
지금 이제 변동성 확대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들 마음이 변동성 확대됐으니까 내일 더 큰 폭락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내일 반등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다시 장대 양봉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세력들 마음이시죠.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변동성 워낙 확대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거 저희 이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 정도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확대됐어요.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쏟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모른다. 예. 여기까지 했고요. 이 코스닥은 또 그죠? 또 반등하고 있네요. 1100 붕괴시킨 거 아니죠?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3거래일 동안 1130을 못 넘었기 때문에 1130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데 1100이 붕괴돼야 이제 진짜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데 1100은 또 오늘 지지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310이 붕괴 안 됐습니다. 그리고 1100이 붕괴가 안 됐다라는 거, 이런 점들. 어쨌든 이런 자리가 지지선이긴 지지선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는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코스피 이런 거 분명히 좀 많이 빠졌다, 많이 빠지긴 한 거다. 많이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지긴 많이 빠진 거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아무튼 인정은 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뭐 딱히 많이 빠진 건 아니었죠. 금요일날 딱히 많이 빠지는 않았는데요. 뭐 꼴랑 1% 정도 빠졌는데 1% 빠지는 건 요즘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그런 건 괜찮은데요.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저항 위쪽으로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붕괴됐던 그 자리 4,000, S&P는 4,000이 이제 저항이고요. 아래쪽으로 3,900까지 목표치는 열렸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고 의미는 매수세 안 나왔으니까 주식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반등도 노리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되고 특별한 거 없고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이거 아래쪽으로는 11,780까지 열려 있고 위쪽으로 저항은 한 12,100 이 정도가 저항이죠. 예, 저항 여기 있고 아래쪽으로 지지선 있는데 일단 목표치는 11,780까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래로 가고 있다. 뭐 특별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그냥 뭐 이제 어떤 뭐 보유자들의 영역이죠, 뭐 그죠? 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증시고 한국 증시고 뭐 잘 보셔야 되는 것도 맨날 똑같습니다. 예. 변동성 지수가 어디를 넘어가는지 보자, 뭐 그런 것들. 참 마침 애플 보이니까 애플 말씀드리는데 애플도 중요한 지지선 이제 깼거든요. 명백히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이거 하락 추세로 전환됐어요. 이 애플은 그냥 하락 추세예요. 애플은요.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 낮아지니까 이거 그냥 하락 추세예요. 이거 뭐 다르게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냥 하락 추세예요. 중장기적으로도 하락 추세고 이 어떤 뭐 단기적으로도 하락 추세 전환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 종목도 하락 전환했다. 뭐 이런 것들. 시장이 좋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생각하면 되겠죠. 하여튼 오늘 밤에 봐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22.8, 빅스가 22.8 넘어가면 미국 증시도 추세적으로 이제 대폭락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직 넘어가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좀 그래요. 이런 것만 봐도 한국 증시가 연속적으로 대폭락을 하고 그럴 거면 이 빅스도 좀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빅스는 안 따라오고 있어요. 빅스도 좀 따라와 줘서 미국이 연속적으로 폭락을 해야 한국도 아무래도 좀 그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점들 아직은 좀 아닐 수 있다. 이제 2년물 국채금리가 정고점을 돌파한 척 하면서 이제서야 좀 새로운 시작이 한 번 시작되는 것이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동성 확대도 이게 좀 시간이 좀 가야지 변동성이 확대되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맨 처음 영상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처음부터 확대되나요? 아니죠. 처음부터 막 급등 급락하나요? 아니죠. 처음에 조용하다가 급등하고 조용하다가 폭락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은 약간 뭐 조용한 그런 구간일 수 있습니다. 아직 변동성 지수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요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다? 22.8 넘냐 안 넘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달째 보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 2년물 국채금리 얘가 박스권 상단 돌파한 척 했는데 진짜 돌파한 척 한 거 맞아? 이거 우리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4.72, 4.73 이 정도가 대략적으로 어떤 중요한 전고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어떤 그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이게 지지선이 됐죠. 돌파한 척 했으니까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력 테스트 시작할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2년물 국채금리 돌파한 척이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특별히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달러, 그죠? 달러도 잘 보시면 되겠죠. 달러도 달러도 일단 뭐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긴 했는데 살짝 돌파한 척 했으니까 속임수일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 가지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